네, 결국 성주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국토를 방해할 사드 배치, 포대 주둔 지역이 바로 성주인데요. 3시에 발표를 하게 했었는데 오락가락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정보 시장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성주 군수님하고 성주 지역의 그 주민 대표분들이 3시에 발표장에 오기로 했었는데 길이 막혀서 오지 못해가지고 일단 처음에 취소했다가 3시 발표를 취소했다가 너무 늦으니까 바로 한 10분 정도 후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일단 오늘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국방부의 성주 발표 소식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네, 김규 교수님. 예. 자, 내년 말보다 좀 더 이르게 실전 운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좀 도입 시기 빨라질 수 있는 겁니까? 실전 배치? 예, 이게 새로 제작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네네. 미국 본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개 포대를 그냥 그대로 사람과 무기를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는 예, 얘기군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은 지난 6월 22일 6번째 무수산 네네. 미사일을 성공하다 보니까 북한 핵 미사일 작전 배치가 빨라지다 보니까 저희도 빠르게 할 수밖에 없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부지 선정이 먼저고 그렇다면 나중에 부지가 조정이 되면 들어오면 된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김정우 실장님. 그래서 실전 배치를 내년 말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시간을 여유 있게 잡고 있는데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그 위협 자체가 벌써 심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길게 끄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네. 벌써 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 관련해서 한미 공동 실무단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필요하면은 일주일에서 2주일이면 배치시킬 수 있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부지만 선정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비행기에다 싣고 바로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내년 말까지 끌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 네. 내년 말까지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정우 의원 결국 성주로 결정되기까지 오락가락을 많이 했는데 최적의 부지다.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때 최적의 부지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성주. 조금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네. 우리 측 사정을 보니까 최적이겠구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네네. 우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또 상당히 지금 두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북한이 지금 핵 미사일이 속도가 빨라갖고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고요. 네네. 왜 성주가 됐는가 하면은 사실 대구 시민 여러분, 성주 국민들한테 인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대구에 공항이 있죠? 네, K2 공항이 있죠. 네. 대구에 K2 군공항과 더불어 민간공항이 같이 있는데 거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주읍 성산리에 그 호크 미사일 기지가 있었습니다. 아, 이미 성산리에 대구를 방해하는 기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기지에서 칠곡에 있는 미군 기지도 일부 커버를 해주고요. 에어캡 모자를 씌워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쪽이 거론이 됐었고요. 네, 칠곡은 결국 국유지 중 제공할 용지가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디를 하나 딱 지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가 군사기지로 법적인 조건을 갖춰야 돼요. 군사기지 보호법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칠곡에는 그런 땅이 없었고요. 지금 성주에는 기존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적법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레이더를 배치했을 때 방해되는 시설이 없어야 되는데 칠곡에는 그런 검사도 아직 안 돼 있고 저는 호크가 있다 보니까 이미 조사가 다 돼 있어서 저기가 낫다라는 거고 지금 서울 방어로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좋은데요. 그쪽에는 지금 뭐 특별히 방어할 시설이 물론 지금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내륙이라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가지 않았고요. 지금 한국에 배치한다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성주였다. 그리고 그나마 센터였고 미군 시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성주로 결정이 된 걸로.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에서 방사포를 쏘더라도 사거리가 20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주, 칠곡, 대구를 타격할 수 없고 주한미군 핵심구역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 이미 미사일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최적지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인구 구성도 그렇죠? 인구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인구 구성은 우선 저기서 대구가 한 200만 인구가 있는 데니까 거기도 보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양산 쪽은 왜 잠깐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양산에 있는 그 군 기지는 원래 절당이랍니다. 그 내원산가요. 아, 그렇군요. 그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번 절칙에 의사를 타진했던 건데 천성산이 있는 그곳이죠. 자기네한테 오는 줄 알고 난리가 났던 건데 아예 양산은 거론되지 않았어요. 아예 거론이 안 됐다는 얘기죠. 칠곡하고 성주 상대적으로 뭐 칠곡은 조금 인구가 크고 성주는 적은데 우선 뭐 이
군인들 입장에선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배치하는 거가 좋겠느냐, 시간이 없다 이런 걸 봐서 성주로 배치했고 그 인구 문제는 뭐 큰 고려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호 교수님. 예. 결국 성주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성주라는 곳이 해발 400m 고도에 있어서 사드 부대를 배치하기도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한미 상호 방호 조약에 의하면은 미군이 무기를 들으면 저희가 부지를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부지를 새로 이제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있던 근데 거기는 방공포병 호크 기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해발 400m 고지에 바로 이곳이죠. 예, 그래서 그 산 능선을 타고 네. 쭉 방공포 호크 기지가 있습니다. 네네. 인원도 저희가 한 170명 정도 있어서 이미 부대원이 예, 있군요. 포대 인원이 거기 오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괌 네. 같으면은. 네네. 그래서 조금 부지 정리만 하면은 네. 그다음에 또 400m 위에 있다 보니까 전자파 위에 좀 안전된 높이가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네. 그런 것도 함께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조금 보충 설명을 설명해 드리면요. 주십시오. 네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호크가 굉장히 구형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형 MSAM 천공을 만들어서 교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거쳐갖고 좀 더 북쪽에 MSAM 천공을 배치하면서 호크는 이제 폐지하기로 하는 타임인데 마침 사드가 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저게 우리 기지를 그냥 들어오면 우리 기지를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거는 이동할 부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절로 갔던 걸로. 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방어가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할 텐데요. 김종훈 시장님. 네, 성주에 사드가 들어오면은 네네. 일단 가장 큰 단일 규모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지인 네네. 미군 기지인 평택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주에서 평택까지. 그래서 그다음에 네. 수도권은 이제 방어가 힘들고 네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강릉까지 네네. 전부 다 강릉 원주까지 전부 다 이제 방어할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거리 안에 들어온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죠. 뒤쪽에도 뭐 부산이나 네네. 부산 같은 그다음에 김해공항도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한 40%, 한 네. 2천만 정도를 보호할 수 있고. 근데 이 탐지거리 좀 소개해 주시죠. 면적으로 봐서는 한 3분의 2 정도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레이더 사거리로 봤을 때는 레이더 탐지거리가 600에서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 전 지역과 그다음에 산동반도 끝에 조금 걸려 있는데. 네. 그렇죠. 중국에는 탐지거리가 중국 국경지대까지도 다 가능하고 무수단위, 동창리 이런 미사일 기지, 핵시설까지 다 커버가 된다. 다 커버되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ICBM 기지라든가 이런 중국의 전략 기지를 탐지할 수 있는 없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가 들어오면은 동북아 전략 균형을 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그런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정훈 의원. 그럼 이게 탐지거리긴 하지만 요격거리는 2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빠진다. 서울 수도권이 빠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해도 괜찮은 걸까요? 우선은요. 지금은 저는 참 대한민국 사람들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북한이 위협하면 우리 돈으로 우리가 무기를 사야죠. 네. 남들이 배치하는 거잖아요. 한미 방위 조약에 따라. 그러는데 왜 서울이 방어가 안 되느냐? 이렇게 또 오리발을 내밀면 참 답변하기가 힘든데요. 네. 가장 좋은 건 대한민국이 우리 돈 1조 5천억을 써서 1조 5천억 정도 요즘 쓰는 돈 국가 예산 보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오면 되죠. 문제는 미국이 안 파는 게 문제인데 지금 그걸 사겠다고 하는 나라가 UAE라든지 일본인지 줄 서 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왜 거기에 대열이 안 낍니까?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걸 지금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방정책 하시는 모든 분들의 잘못이고요. 네네. 지금이라도 지금 서울 를 방어가 문제가 된다면은 사드 도입을 추진하십시오. 별도 예비비를 타서라도. 그게 안 된다면은 지금 서울 방어는 팩2로 하고 있는데 팩2. 네. 그거는 네. 히트킬 개념, 즉 직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팩3를 빨리 도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죠. 그걸 해야지 자꾸 우리가 무슨 미국한테 바짓가랑이 자꾸 물고 늘어질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처럼. 혹자는 미국이 사드를 배치해놓고 우리한테 나머지 한 2-3개 포대는 강매를 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드 말고도 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에로3라고 있습니다. 그건 거의 같아요. 사드는 로키드 마틴 제품이고 에로3는 보잉차 제품인데 이 사거리라든가 레이더 성능이라든가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구입을 한다면 두 제품을 갖고 경쟁을 시켜서 싸고 성능이 좋은 걸 사면 되는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에로3가 이스라엘제인데 우리가 현재 그린파인 레이더를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에 약간 그린파일레이드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 미사일 시스템, 레이더하고 사격 통제 장치하고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레이더는 잘만 하면은 구입을 안 하고 이 기존 것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반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드를 강매한다.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더 싸고 좋은 걸 우리가 사면 되니까요. 네, 그런가, 네. 거기서 지금 에로우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도 이스라엘 쪽에 물어봤는데요. 네네. 지금 그 에로우 3, 2 이게 다 보잉하고 같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출을 허가해줘야만 이스라엘이 판매가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은 현재 한국에 판매할 수 없다라는 게 에로우는 공식적인 의견이고 그 그린파인 레이더는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건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두 개가 사드하고 에로우가 둘 다 그 나라 미국에서 수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한국은 도입할 수 없는데 이럴 때 뭘 하는가 하면은 협력 외교를 해서 너 우리랑 동맹한다며 해서 에로우도 팔게 하고 사드도 팔게 해서 경쟁을 시켜야죠. 이게 이스라엘과 이게 미국을 지금 경쟁시켜라. 우리 윤명세 장관님 양복 사러 가시지 마시고 그런 거 하루 뛰어다니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궁금한 건 이제 사드 포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김기호 교수님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현재 미국은 사드 포대가 5개 포대가 있는데 텍사스주의 미 본토에는 텍사스주에 4개 포대가 있습니다. 네네. 원래 5개에서 하나를 괌으로 옮겨다가 괌에다 해놨습니다. 5개 포대를 이미 생산을 끝낸 상태죠? 생산을 끝내가지고 1개 포대를 괌에 앤더슨 공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괌으로 옮겨왔습니다. 네네. 괌에 이미 배치돼 있고요. 이게 돼 있고요. 이 하나가 이미 괌으로 가서 이제 실전 배치 그중에 상태죠. 텍사스에서 1개를 우리 이제 성주로 옮겨.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군요. 이게 이미 생산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유정수 씨도 말씀하셨지만 1 내리 2주면은 좀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성주 기지만 이렇게 잘 빨리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기지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금방 들여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지금 미군은요, 럼스펠드 국방장관 할 때부터 미군 전체를 신속 배치군으로 바꿔가지고 육군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에 실어서 바로 전쟁터로 갈 수 있는 해공군은 바로 가면 되니까. 기동력이 최고죠. 네, 그렇게 신속 배치군 개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 공군이 갖고 있는 C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 보잉 747보다 더 큰 비행기 수송기가 있는데 그거하고 또 조금 더 작은 C-17, C-17 수송기가 있습니다. 그런 2개의 수송기를 이용하면은 저기 1개 포대, 5개의 발사 차량하고 레이더를 싣고 바로 날라와서요. 일치할 수 있고요. 지금 서울 방어를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북한이 우리하고 전쟁 위협이 매우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한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안 내도 그 수도권 쪽에 사드를 긴급히 날라와서 오산 쪽에 배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다 신속 배치군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날라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된 사드가 우리 성주에 실제로 운용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알고 싶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배치가 되면은 일단은 저게 미군 무기이기 때문에 미군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미국 합참의장, 그다음에 태평양 사령관, 그다음에 한미연합 사령관, 그다음에 미 7공군 사령관 해가지고 아마 기본적으로 저 성주에 가는 저 포대는 미 육군이지만 일단 주한미군 사령관이 포대를 운영할 1차적 권리를 가진다. 그 임무를 미 7공군, 주한 미 공군한테 해서 그게 다시 육군 포대장한테 갈 텐데 그게 기본입니다. 미군이 사용권을 갖고 우리가 꼭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동맹을 하더라도 각자의 무기에 대한 사용권은 자군이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팩스를 사거나 나중에 사드나 또는 에로우를 도입한다면 그건 우리가 같이 사용권을 갖고 미군하고 공동 연합 작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건요. 노동 미사일을 쏘려는 징후가 포착이 되면 우리 사드가 어떻게 이걸 잡아서 어떻게 부시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노동 미사일의 움직임을 잡는 거는 조기 경보 레이더입니다. 조기 경보 레이더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소리로도 감청 장비로도 하고 위성으로도 하고 일시 구축함에 있는 레이더로도 하는데 이 ANTPY2 사드 레이더는 탐지만 해낸 게 아니라 요격을 해야 되니까 타격을 같이 유도를 해줍니다. 사드의 4개의 컴포넌트 중에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유도를 해주면은 자동적으로 사격 통제소의 명령이 계산이 돼가지고 포대에 데이터가 전달이 돼서 자동적으로 그 속도에 따라 맞춰 요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까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하면은 한미연합 작전을 하기 때문에 한미연합 사령관이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7공군 사령관은 연합 공군 구성군 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공군 구성군 사령관은 다시 사격 포대단계 작전권을 위임해줘서 왜냐하면은
한 10분 뭐 몇 분 사이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의미 돼가지고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발사가 되고 오산 일대 가면 그 비행기부터 항적이 다 이렇게 그려져서 포착이 돼가지고 다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어제도 아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북한이 이 휴전선, 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한 미사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쏘면 과연 이게 막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건데 지금 북한 미사일이 되게 1000기 있거든요. 네네. 1000기라고 하죠. 예, 85%가 우리 서울로 날라온다는데 그런 고폭탄을 타는 미사일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막는 게 사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 핵물질과 HU, 우라늄 핵물질을 다 합해서 핵무기를 만든다 그러면 최대로 많이 만들어도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핵미사일 최대로 많이 가져야 20기인데 우리 사드 1개포다가 48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 초토화 작전이란 저희가 그림을 준비해봤는데 우리가 유사시에 북한을 어떻게 위협을 막아내고 어떻게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김기호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한 200개 가까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가 바로 200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얘들이 쏘면 우리 그거 다 막아야 됩니다. 네네. 핵탄두가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날라오면 다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개를 다 막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드는 48발밖에 안 되니 200개를 다 못 막지 않습니까? 네. 일단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은 사드가 방어하게 되는 그러니까 왜 저기 도서리가 뭐냐면 노동 미사일의 사거리가 1,300km고 무수단은 3,000km인데 쟤들이 우리 페이트리어 3를 막을 수 없게 높이 쏴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 대기권에 들어왔을 때 음속의 10배쯤 되기 때문에 페이트리어 3는 맞출 수가 없고 사드밖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고각으로 떨어지는 거는 사드로 맞고 그다음에 이제 스커드나 이런 것들은 수평하게 날라오거든요. 그건 그렇죠. 얼마든지 페이트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드가 40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좀 근거가 약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네. 전쟁은 말입니다. 우리 하부장님 어릴 때 좀 싸움 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저는 태권도 한 2단까지 했어요. 네네. 싸움을 할 때 남자들끼리 할 때 첫방을 날린다 그러죠. 선빵이라고 하네. 선빵이라고 그러죠. 속옷에서 가장 강력한 걸 처음 때리지 제일 나중에 때리지 않죠. 예. 그래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무기가 있을 때 상대방을 한 번에 그렇게 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공격을 가장 세게 합니다. 네, 1차 타격 능력. 그래서 북한이 그건 거의 ABC거든요. 그래서 핵미사일이나 핵탄두를 단 이런 것들을 첫 번째 공격으로 날라오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고각 발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사드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도 처음에 세게 때리고 그다음부터는 마구 엉켜서 주먹질을 하잖아요. 잠펀치가 오가는데 그런 거는 다른 걸로 하는 것들로 쭉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천발이 있든 뭐가 있든 그런 식으로 일단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때리는데 막고만 있어요. 이렇게 태권도 이렇게 막아내기만 합니까? 우리도 주먹질하고 공격을 해야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발을 딱 걷어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무2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미사일을 여러 가지 우리 육군 유도탄 사령부에서 갖고 있는 미사일을 총력 발사해서 북한군 200개의 텔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공군 기지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있는 그런 그 철봉각 같은 데를 두들기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공군 기지에 있는 우리 대구 K2 기지에 있는 F-15K가 한 8톤의 무장을 싣고 가서 그다음에 청주나 해미에 있는 F-16 전투기들이 무장을 달고 가서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데요. 전 우리 무기만 나왔는데 사실은 북한이 핵미사일 쏠 정도가 되면은 최소한 48시간이나 72시간 전에 전쟁 징후를 포착하기 때문에 D2일 전에 이미 미 증원 전력이 본토에 다 전개해 와 있습니다. 그럼 여긴 대구 비행장, 예천 비행장, 이런 광주 비행장에 미 첨단 비행기 지난번에 날라왔던 B2 스텔스도 와 있고 이미 F-22도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도 5전단이나 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거 말고도 한 발 이미 떴다 그러면 그거 사드로 막은 다음에 아니 쑥대밭되게 초토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편집위원님.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사드라는 게 어쨌든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때리는 그게 가장 주요한 임무라고 했는데 핵탄두가 있는지 아닌지 그냥 빈 미사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소련 간에 계속 문제가 될 때도 이제 사드 미국 개념을 하면 그게 ABM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라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가짜를 쏘면 어떠냐, 마법을 네. 쏘면 어떠냐, 그렇죠. 그다음에 가다가 이게 다탄으로 쪼개지면 어떠냐 이런 가설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평소에 미국의 키홀이라고 하는 인공위성들이 북한을 들여다보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통신 아까 전 다했지만 우리 37 감청부대가 계속 북한이 뭐라고 죽겠는지 들어서 분석을 하고 네네. 그리고 우리도 간첩을 이북 심장부에 넣어가지고 네. 진심이 뭔지를 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캐가지고 요거는 허방이다 뭐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네. 허방일지라도 날라오면 무조건 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뭐 떨어질 때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가짜인지 분명하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애써 때릴 필요가 없죠. 북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전쟁이 임박하면 우리가 워낙 화력이 강하니까 공군 기지나 또 이런 데다가 나무로 만든 비행기나 나무로 만든 포대를 내놓을 거예요. 글로 네. 우리 식탄 다 낭비하게. 그런 네. 것들은 우리가 쭉 봐가지고 그런 건 싹 피해가면서 이게 뭔가 하면은 뇌과 수술하듯이 쏙 드러내듯이 정확하게 환부 드러내는 서지컬 스트라이크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정보사령부하고 37 부대가 계속 국방정보부에서 그걸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은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이 17일이죠. 17일 날 괌에 있는 사드 부대를 우리 기자들에게 전격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 국내에서 사드 배치 관련해서 괴담들이 돌고 또 그 배치적인 성주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드가 배치되면은 뭐 레이더파, 전자파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괌에서 어떻게 사드 기지가 운영되고 또 미군 병사들이 그 레이더 앞에서 근무하면서도 전혀 건강에 이상 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헤더슨 기지를 이렇게 우리 기자들한테 이렇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네, 김기호 씨 짧게 말씀해 말씀하면 저희도 이지스함이 3척이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사드 레이더만큼 강력한 레이더가 3개 있습니다. 그럼 거기 근무한 우리 해군 병사들 지금 전자파에 다 걸려가지고 어디 병원에 후송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괴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분 패널들 얘기 들으니까 좀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요. 저희들은 다음 소식으로 한번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